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아침마다 눈이 반짝이고 걸음걸이에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무겁고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가르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건강 그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을 어떤 태도와 습관으로 보내느냐,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나이 들수록 인생이 즐거워지는 11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면서도 효과가 가장 큰 것인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아침에 첫 1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혹시 휴대폰부터 들여다보시진 않나요?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누가 연락했나 살피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코르티솔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시동을 걸어주는 아주 고마운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 뜨자마자 자극적인 뉴스를 보거나 걱정거리를 떠올리면 이 코르티솔이 필요 이상으로 확 치솟습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엑셀을 끝까지 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딱 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천장을 보면서 크게 심호흡을 3번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나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문을 여세요. 아파트에 사시든 단독주택에 사시든 커튼을 젖히고 바깥 빛을 들이세요.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바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천연 행복 물질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은퇴 후 3년 동안 아침마다 무기력함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0분간 동네를 한 바퀴 걸으신 겁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억지로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답니다. 몸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된 거지요. 핵심은 이겁니다. 거창한 아침 루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심호흡 3번, 물 한 잔, 햇빛 보기,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게 쌓이면 하루의 색깔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한 주가 달라지고, 한 주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움직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무리 없는 움직임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헬스장을 떠올리십니다. 땀을 뻘뻘 흘려야 운동이지 가볍게 걷는 건 운동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에서 65세 이상 성인 약 5,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한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약 40%나 낮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걸 들어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빠른 걸음으로 동네를 걸은 것뿐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30살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하지만 이게 30년 쌓이면 근육의 30%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뭐가 문제일까요?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면 우울해집니다.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걷기가 중요합니다. 걷기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꼭 30분을 한 번에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이렇게 나눠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크게 켜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온몸이 쭉 펴지면서 시원한 느낌. 그게 바로 근막이 풀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68세 김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의자 스트레칭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을 따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팔을 올리는 것도 버거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팔이 귀엽까지 올라가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무릎 통증도 줄었다는 겁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강해지면서 무릎을 잡아주기 시작한 거지요. 움직임은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는 천연 명약입니다. 다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꾸준히 가볍게 움직이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그 한 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세 번째 비밀. 입에 넣는 것이 곧 기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장 속에는 약 1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이 장 속 미생물들이 우리 기분까지 조절한다는 겁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아까 아침 햇빛 이야기할 때 언급했었지요. 이 세로토닌의 약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아야 삶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빼는 것과 더하는 것. 먼저 빼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달달한 커피 믹스, 과일 주스,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장 속 나쁜 균을 키웁니다. 마치 정원의 잡초에만 비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처럼 공장에서 만든 음식에는 방부제와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이제 더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이런 발효식품에는 장에 이로운 균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식탁에 원래 올라오던 것들이지요. 어르신들이 드시던 전통 밥상이 사실 최고의 장 건강식이었던 겁니다. 둘째, 식이섬유입니다. 채소, 과일, 잡곡밥. 식이섬유는 장 속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여기서 실생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반찬으로 김치 한 가지, 나물 한 가지만 꼭 올리세요. 그리고 식사 사이에 출출할 때는 과자 대신 고구마 하나 아니면 바나나 하나를 드세요. 이것만 해도 장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실제로는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 6잔에서 8잔은 드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요령입니다. 식탁에 물병 하나를 항상 놔두시고 지나갈 때마다 한 모금씩 드셔보세요. 자, 이제 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 루틴, 움직임, 먹거리 이 세 가지를 챙기면 몸의 기초 체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 들어 인생을 즐겁게 사는데 몸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비밀, 사람이 보약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장관을 따로 임명할 정도로 외로움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 거의 혼자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이 그냥 마음이 쓸쓸한 정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0명과 얕게 아는 것보다 서너 명과 마음을 나누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하나 만드세요. 동창회도 좋고 등산 모임도 좋고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한 달에 최소 2번은 만나는 겁니다. 한 번은 의지로, 2번째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둘째, 안부 전화를 거세요.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나 형제자매에게 전화해서 5분만 이야기 나누세요. 별다른 용건 없이 그냥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집니다. 셋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새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들 하시지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복지관 수업, 종교 모임,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이가 오히려 더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취미가 같으니 할 이야기가 있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전화로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만약 손에 꼽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당장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한 주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의 양분이라면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머리의 양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삶이 무료해집니다. 5번째 비밀, 머리가 녹슬지 않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뇌를 근육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근육은 쓰면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요.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60살이든 70이든 80이든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에 새 꽃을 심는 것처럼 뇌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좋을까요? 3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을 쓰는 활동입니다. 서예,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의 넓은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악기를 배우면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활발하게 소통하게 됩니다. 꼭 피아노나 기타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모니카나 오카리나처럼 작은 악기도 훌륭합니다. 둘째, 외국어 공부입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외국어냐고요? 하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캐나다 요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 시기가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단어 5개만 외워도 됩니다.
외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고. 이 과정 자체가 뇌에게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셋째,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일기도 좋고 편지도 좋고 자서전도 좋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머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을 해서 글로 바꿔주는 기능도 있으니 타자가 느리시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하루에 3줄만 써보세요. 오늘 뭘 했는지, 뭘 느꼈는지, 내일은 뭘 하고 싶은지. 이 3줄이 뇌를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7세 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70세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녀가 촬영을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편집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매일 뭘 찍을까 고민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에는 정말로 늦음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이런 거 다 좋은데 돈이 걱정인데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친구가 많아도 경제적 불안이 크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6번째 비밀, 돈 걱정을 줄이는 마음의 회계장부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정확히 얼마를 쓰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략 이 정도가 아니라 10,000원 단위까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한 금액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르는 상태가 불안을 키웁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실제로 돈이 부족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통제감을 잃었을 때 불안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한 달 지출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네 하고 안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줄일 수 있겠구나 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막연한 불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계부를 쓰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이 어려우시면 수첩에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해서 오늘 쓴 돈을 적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버스비, 마트 장보기, 이렇게 한 달만 적어보시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달고 사십니다. 물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오늘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분함입니다. 행복 연구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돈과 행복 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이상의 돈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충분함을 느낄 줄 아는 연습을 하시면 돈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내일도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최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소득이 확 줄면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3~4번씩 확인하셨대요. 그러다 상담사의 권유로 한 달간 가계부를 써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지출이 본인 생각보다 30%나 적더랍니다. 안 쓰는 보험도 3개나 나오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도 4개나 있었습니다. 이것들만 정리해도 월 20만 원 넘게 절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은 그때부터 잠을 잘 주무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알게 되면서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자, 돈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걱정과 잠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고 잠이 부족하면 걱정이 더 커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잠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요. 7번째 비밀,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과학이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 많이 하시지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새벽 4시 오시면 눈이 떠지고 다시 누워도 잠이 안 온다고,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 깊은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수면 부족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기억력 저하 속도가 약 2배 빠르다고 합니다. 낮에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것도,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도 상당 부분 잠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저녁 루틴을 바꿔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고 소화 때문에 몸이 쉬질 못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점검하세요. 방이 너무 밝지 않은지, 너무 덥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라고 합니다. 약간 서늘하다 싶을 때 잠이 가장 잘 옵니다.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오래 자면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낮잠을 주무시더라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마치시는 게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정 할아버지는 3년째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면 잠은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종일 멍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네 보건소에서 수면 위생 교육이라는 걸 들으셨는데요. 거기서 배운 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따뜻한 물로 조격을 10분간 하시고 밤 10시에 이불 속에 들어가는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3주째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잠은 정말로 보약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보약. 오늘 밤부터 저녁 루틴 하나만 바꿔보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몸과 관련된 이야기,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 불안, 수면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볼 텐데요. 8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바로 비교에 대한 것입니다. 8번째 비밀, 비교를 멈추면 행복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동창 모임에 갔더니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하고, 누구는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고, 듣고 있으면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간은 원래 남과 비교하도록 설계된 동물이니까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 본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본능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먹이를 모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특히 SNS가 문제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건
그 사람의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멋진 모습만 골라 올린 겁니다. 일종의 하이라이트 모음이지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감사일기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을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복감이 약 25% 높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감사는 뇌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이 작은 초점의 전환이 인생의 색깔을 바꿉니다. 둘째, 미디어 다이어트를 하세요. SNS를 하루에 30분 이상 보지 마세요. 특히 남의 일상이 부러워지는 느낌이 들면 바로 화면을 끄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비교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남의 정원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내 정원에 물을 주어야 내 꽃이 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 곁에 있는 것,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하루입니다. 자, 비교를 내려놓는 법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비밀은 의외로 단순한 건데 효과는 정말 큽니다. 9번째 비밀, 작은 목표가 큰 활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수십 년간 매일 아침 출근하고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끼시지요. 드디어 쉴 수 있다. 이제 내 시간이다. 하고요. 그런데 1~2달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쾌락의 호르몬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는 동기부여의 호르몬입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가 사라지면 도파민이 줄고 도파민이 줄면 의욕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작은 목표를 하나 세우세요. 아주 작은 것이면 됩니다. 오늘은 화단에 물 주기, 오늘은 손자에게 전화하기, 오늘은 도서관에서 책 1권 빌려오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오, 오늘 화단에 물 줬네, 잘했어 하고요. 인천에 사시는 70세윤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5년간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65세에 퇴직하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으셨대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모님이 걱정이 되셔서 동네 텃밭 분양을 신청하셨습니다. 처음에 윤 선생님은 귀찮아하셨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텃밭에 나가시면서 매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고추에 물 주기, 내일은 잡초 뽑기, 모레는 지지대 세우기.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거 내가 키운 거라며 자랑하시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버킷리스트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세계 여행이나 책 출간 같은 큰 목표도 좋지만 사실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는 건 오늘 할 작은 일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표는 뭔가요? 지금 하나만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해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했어. 오늘도 잘 살았어. 이제 10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 웃으신 적 있으신가요? 10번째 비밀. 웃음과 유머는 최고의 영양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3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은요, 평균 15번에서 20번 정도밖에 안 웃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는
더 줄어듭니다. 살면서 웃을 일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웃으면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모르핀보다 약 200배나 강한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한번 웃으면 약 45분간 통증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셋째,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더 많이 웃을 수 있을까요? 첫째, 코미디 프로그램을 챙겨보세요. 텔레비전이든 유튜브든 자기가 좋아하는 웃기는 프로그램을 하나 정해놓고 매일 보시는 겁니다.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둘째, 웃기는 친구를 자주 만나세요. 주변에 유독 재미있는 사람이 꼭 한 명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자주 어울리세요. 웃음은 전염됩니다. 곁에 잘 웃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됩니다. 셋째,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표정을 지으면 그 표정에 맞는 감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리고 이하고 웃어보세요. 처음엔 억지스럽지만 몇 초 지나면 정말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고 부작용이 없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한 번만 더 웃어보시겠습니까? 그 한 번의 웃음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작은 선물을 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번째 비밀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게 가장 간과되면서도 효과가 큰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과연 뭘까요? 11번째 비밀,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중장년 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부모님을 모시느라, 회사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나만을 위해 시간을 쓰다니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고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오면 뭐라고 안내하나요? 먼저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산소를 마셔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충전되어야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란 뭘까요? 꼭 명상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명상이 좋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인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분들께는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혼자 산책하기입니다. 아까 산책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때는 건강을 위한 산책이었다면 이건 마음을 위한 산책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겁니다. 이어폰도 빼고 전화기도 집에 놓고 그냥 바람을 느끼면서 걸으세요. 나무잎 색깔이 바뀐 것도 보이고 어디선가 고양이가 낮잠 자는 것도 보이고 이런 사소한 풍경들이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조용한 취미를 갖는 겁니다. 낚시, 다도, 서예, 퍼즐 맞추기, 뜨개질 이런 활동들은 반복적이고 조용한데 이 반복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머리는 편안해지는 상태. 이걸 심리학에서는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하루 중 나만의 시간대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나만의 시간.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차를 마셔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이 한 시간이 하루의 쉼표가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5세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셨습니다. 70세에 가게를 정리하시고 나서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르셨대요. 그러다 딸이 수채화 교실을 추천해 줬는데 첫 수업에서 물감이 종이 위에 번지는 걸 보고 가슴이 벅찬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평생 국물이 끓는 것만 봤는데
물감이 번지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났다고 하셨대요. 지금 이분은 매일 오후에 2시간씩 그림을 그리십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게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얼굴에는 정말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평생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이제는 잠시 멈춰서 바람도 쐬고 하늘도 올려다보고 내 마음에 귀 기울여도 되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11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첫 1시간을 바꾸세요. 심호흡 3번, 물 한 잔, 햇빛 보기. 둘째, 매일 가볍게 움직이세요. 30분 걷기, 스트레칭 5분. 셋째,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챙기세요. 발효식품과 채소, 그리고 물. 넷째, 사람을 만나세요. 한 달에 2번 모임, 일주일에 1번 안부 전화.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손을 쓰고 단어를 외우고 글을 쓰세요. 여섯째, 돈의 흐름을 파악하세요. 가계부를 쓰고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일곱째, 잠의 질을 높이세요. 저녁 루틴을 만들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여덟째,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감사 일기를 쓰고 SNS 사용을 줄이세요. 아홉째, 매일 작은 목표를 하나 세우세요. 그리고 그걸 해내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열째, 매일 한 번 크게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무료 영양제입니다. 11째,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세요. 당신도 쉴 자격이 있습니다. 11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꾸고, 한 달 뒤의 나를 바꾸고, 1년 뒤의 나를 바꿉니다. 나이가 드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노년이 아니라 무르익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 가장 깊고 풍요로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습관들인지 궁금하시지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없어질 거라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없어진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85년이면 한 사람의 거의 평생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정말 의외입니다. 70이 넘은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인생이 더 즐거워졌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특별히 돈이 많거나 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7가지 비밀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7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내일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건데요. 이걸 행복의 유자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유자, 알파벳 유자 모양의 곡선이에요. 이 곡선이 뭘 보여주냐면요, 사람의 행복감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0대에는 꽤 행복합니다. 세상이 새롭고 가능성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30대, 40대로 넘어가면서 행복감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직장 스트레스, 육아,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략 48세에서 52세 사이, 이 시기가 인생에서 행복감이 가장 낮은 시기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고개를 끄덕이실 분이 계실 겁니다. 정말 힘들었지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50세를 넘기면서부터 행복감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20대 때의 행복감을 되찾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자곡선의 오른쪽이 올라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속상했잖아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뇌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일을 겪어도 덜 속상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무덤덤해지는 게 아닙니다.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 자극에 덜 반응하도록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둘째, 비교를 덜 하게 됩니다. 40대, 50대에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은 승진했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지? 저 집은 차를 바꿨는데 우리는 왜 이러지? 이런 비교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그런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셋째,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돈,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쫓느라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따뜻한 것,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 뭐해? 하고 묻는 것, 오래된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행복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이 유자곡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뭘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관계 정리입니다. 듣기에 좀 차갑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관계를 정리한다니 사람을 끊으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관계 정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줄이고 나에게 진심인 관계에 더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반대로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솔직히 우리 세대는 의리라는 말에 참 약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으니까요. 동창 모임에 안 나가면 눈치가 보이고 경조사를 빠지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참석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웃으면서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뭔지 아시나요? 8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한 끝에 내린 결론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이라는 단어예요. 관계가 많은 게 아니라 관계가 좋은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연구를 이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독과 같다. 하지만 나쁜 관계는 외로움보다 더 해롭다. 이 말이 참 와닿지 않나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하는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김모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은퇴 후에도 각종 모임에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동창 모임, 향후회, 취미 동호회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딘가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임에 다녀오면 오히려 더 지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험담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뭐가 됐고, 누구네 딸은 어디로 시집 갔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기분이 가라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모든 모임을 다 정리하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 3명하고만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에게 서운하다는 말도 들었고 본인도 좀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선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모임 다녀온 날이면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쳤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병원에서 선생님이 뭐 달라진 거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하지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해요. 이전에는 오늘도 또 나가야 하나 하는 부담감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눠보세요. 만나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에게 내일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별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 정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관계만 정리한다고 해서 인생이 즐거워지는 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매일매일의 하루를 잘 보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이 중요한데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놀랍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작은 루틴의 힘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매일 반복하는 나만의 생활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이런 게 다 루틴입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비밀이라는 건지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81세 박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30년 넘게 같은 시간이에요.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 거실에서 15분 정도 맨손 체조를 하시고요. 아침 6시가 되면 동네 공원으로 나가서 40분 동안 산책을 하십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간단히 아침을 드시는데 늘 비슷한 메뉴예요. 잡곡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식사 후에는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고요. 오전 10시쯤이면 그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날은 텃밭에 가시고 어떤 날은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시고 어떤 날은 집에서 책을 읽으세요. 이 할머니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8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시거든요. 표정도 밝고 걸음걸이도 가볍고 무엇보다 목소리에 힘이 있으세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신대요. 특별한 거 없어. 그냥 매일 같은 걸 하는 거야. 그게 다야. 이게 정말 다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 할머니의 습관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새롭고 자극적인 일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일정한 루틴을 반복할 때도 소량씩 꾸준히 분비됩니다. 마치 은행에 매달 적금을 넣는 것과 비슷해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쌓이면 나중에 큰 돈이 되잖아요. 도파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작은 루틴을 반복하면 뇌에 행복감이 조금씩 쌓여요. 반대로 루틴 없이 매일 다른 일을 하거나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불안해합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하지? 오늘 뭘 했지? 이런 불확실함이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이 불확실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 회의 시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루틴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박모 할머니처럼 아주 단순한 것도 충분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침 루틴은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어 바깥 공기 쐬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 10분. 이 세 가지만 매일 하셔도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루틴도 중요합니다. 되도록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꼭 같은 메뉴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저녁 루틴은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좀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루틴은 나를 올가매는 규칙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울타리 같은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거창한 이벤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반복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2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작은 루틴을 만들라. 그런데 아무리 관계가 좋고 루틴이 잘 잡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3번째와 4번째 비밀은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번째 비밀은 몸을 쓰되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4번째 비밀은 잘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겁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70대 이상인 분들 중에 운동에 대해 2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쪽은 나는 이제 늙어서 운동은 무리야 하면서 아예 안 하시는 분. 다른 쪽은 건강하려면 젊은 사람처럼 해야지 하면서 무리하게 등산을 다니시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 2 경우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경우를 볼게요.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약 70% 정도만 남아있다고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70대 이후에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반대로 무리한 운동도 위험합니다. 70대의 관절은 20대와 다릅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있고 인대도 약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면 관절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하러 갔다가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70대에 맞는 운동은 뭘까요?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맨손 체조,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걷기는 정말 대단한 운동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40% 낮다는 연구가 있어요. 심장병 위험도 줄어들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하나로 이 모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이 정도면 만병통치약 아닌가요? 다만 걷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원이나 나무가 많은 곳에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스트레칭은 관절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투자하세요. 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다리를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맨손 체조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는 것, 벽에 손을 짚고 팔 굽혀 펴기를 10번 하는 것, 발 뒤꿈치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20번 하는 것,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히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일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루틴과 연결되는 거예요. 운동도 루틴으로 만들면 훨씬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밀인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 라는 말,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먹는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많이 먹는 게 잘 먹는 게 아닙니다. 비싼 걸 먹는 게 잘 먹는 것도 아니에요. 70대 이후에 잘 먹는다는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과 반찬 위주로 식사하시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맵기 고기를 드실 필요는 없어요. 계란도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도 좋고요, 콩도 좋고 생선도 좋습니다. 하루에 계란 한두 개, 두부 반모, 생선이나 고기 한 토막,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단백질은 충분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이런 곳들을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채소와 콩을 많이 먹습니다. 고기보다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드세요. 둘째,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는 하라하치 부메라는 말이 있는데 배가 팔할 정도만 찼을 때 수저를 놓으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8분만 먹어라 정도 되겠네요. 셋째,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을 그대로 조리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어떠세요? 특별한 건 하나도 없죠. 우리 부모님, 할머니 세대가 원래 그렇게 드셨잖아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 직접 담근 된장, 뒷산에서 캔나물,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물을 충분히 드시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마른 줄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작은 루틴을 만들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고 잘 먹는 것, 이 4가지만 잘 하셔도 일상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번째와 6번째 비밀은 어쩌면 앞에 4가지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몸이 아니라 마음과 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70대에도 뇌가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진짜입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비밀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고 6번째 비밀은 베풀면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 이 말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합니다.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는 편안하기는 하지만 성장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낯선 것에 도전할 때 뇌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78세 이 모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75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거는 것도 힘들었어요. 화면에 손가락을 대면 이상한 데가 눌리고 글자를 치려면 돋보기를 써야 했고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냐 하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실이 있다는 걸 알고 매주 나가셨습니다. 한 번 가면 3시간씩 배우셨는데 처음 3개월은 정말 고역이었대요. 그런데 6개월쯤 되니까 카카오톡으로 손주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고요. 1년이 지나니까 유튜브에서 옛날 노래를 찾아 듣는 재미에 빠지셨습니다.
지금은 손주한테 영상통화도 하시고 날씨 앱도 보시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농산물 시세도 확인하신대요. 이분이 그러셨대요. 세상이 다시 넓어진 기분이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하루가 짧게 느껴진다고. 이게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든 글씨를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뭐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실제로 시카고에 있는 러쉬 대학 연구팀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요. 70대 이상 노인들이 새로운 활동을 배우는 그룹과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는 그룹으로 나눠서 5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활동을 배운 그룹은 인지 기능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치매 발생률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늙어서 새로운 걸 배울 나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은 오늘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뇌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뭐든 좋으니 하나 시작해보세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우쿨렐레 치는 법을 따라 해봐도 좋고 일기를 쓰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비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풀면 내가 더 건강해진다. 이 말 처음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베푸는 건 남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건강해진다는 걸까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사망 위험이 약 22%에서 44%까지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베품이라는 게 꼭 거창해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동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독거 어르신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것, 택배 기사님에게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다 베풀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76세 최모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남편을 여의시고 한동안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텔레비전만 보셨대요. 자식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저런 모임도 권유해봤지만 나갈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반찬 봉사 활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활동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한번 가보겠다 하고 나가셨는데 반찬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주니 내가 어떻게 갚지 하시면서 손을 꼭 잡으셨대요. 그 순간 최모 할머니의 마음에 뭔가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 그 느낌이 우울증 약 10알보다 더 효과가 있었대요. 그 후로 이분은 매주 봉사활동에 나가시게 됐고 지금은 봉사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표정도 밝아지셨고 건강도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베풀미라는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행동이에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봉사와 베풀은 이 느낌을 완전히 뒤집어줍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 확인이 노년의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6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정리, 작은 루틴, 적당한 운동, 잘 먹기, 새로운 배움, 그리고 베품.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7번째가
앞에 6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일 수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앞에 6가지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뭘까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오늘을 사는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와 유머, 이 2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하루 중에 과거 생각을 얼마나 하시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하루에 몇 번이나 떠오르시나요? 반대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또 얼마나 되시나요? 앞으로 건강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잘 살 수 있을까? 돈은 충분할까? 이런 걱정이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이 2가지가 행복을 가장 크게 갉아먹는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걸 머리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사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공책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효과가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가 이 감사 쓰기의 효과를 연구했는데요. 매일 감사한 일을 적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행복감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운동량도 늘었고 병원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본능이에요. 위험을 빨리 감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뇌는 자동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감사 쓰기는 이 자동 반응을 의도적으로 바꿔주는 훈련이에요. 부정적인 것 대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거죠. 처음에는 감사한 일이 잘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봤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감사를 느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3개월만 해보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눈에 안 들어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침에 새가 우는 소리, 따뜻한 이불의 감촉, 가족이 웃는 얼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2번째 방법은 유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웃음이 몸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아시나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천연 진통제라고 불리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웃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또한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에 15분 이상 웃으면 면역력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83세 정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동네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웃기시거든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꼭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시는데 듣는 사람마다 배를 잡고 웃는데요. 이분에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아픈 얘기만 하면 나도 기분 나쁘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재미있는 걸 찾아다녀. 텔레비전에서 본 웃긴 이야기, 신문에서 본 재미있는 기사, 손주가 한 웃긴 말, 이런 걸 모아뒀다가 사람 만나면 풀어놓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웃고 나도 웃고 서로 기분이 좋아지잖아. 이분의 지혜가 참 대단하지 않나요? 아픈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아픈 것에 집중하는 대신 즐거운 것에 집중하겠다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을 사는 기술입니다. 물론 매일 웃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슬프거나 화가 나는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화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쓰기와 유머가 그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이것이 7번째 비밀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가지 비밀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의무적인 관계는 정리하고 진심 어린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둘째, 매일 반복하는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산책하기 같은 작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되 무리하지 마세요. 매일 30분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넷째, 단백질을 포함해서 골고루 드시고 8분 정도만 채워서 드세요. 다섯째,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남을 위하는 일이 나를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고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이 7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부담이 되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뒤에 분명 뭔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70대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으니 이제부터는 천천히 즐기면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치매, 사실은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